도망쳐. 들키면 너희도 위험해.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1년째 눈 한 번 뜨지 못한 식물인간이라 불리던 엄마의 목소리. 고양이 인형의 배를 가르자 솜 사이에서 차가운 금속 녹음기가 떨어져 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15살 가람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진 건 사고가 아니야. 옆에 서 있던 17살 강우람이 주먹을 쥐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녹음기를 숨긴 걸까요? 엄마는 정말 식물인간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황혼의 다이어리 펼쳐볼게요. 서울 근교 신도시 태우 요양병원 3층 특실 복도.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긴 복도였습니다. 17살 강우람과 15살 가람. 오빠와 여동생, 남매였어요. 두 사람이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하얀 침대 위에는 1년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남매의 엄마 한서진이었습니다. 우람은 유리창에 비친 엄마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길고 마른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보드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손이었어요. 중학교 때 정보 올림피아드 본선까지 올라갔던 그 손가락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힘없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선 가람은 달랐어요. 키는 오빠 어깨에 겨우 닿을 만큼 작았지만 눈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면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였어요. 슬프면 눈물이 먼저 나오고 화나면 귀부터 빨개지는. 지금 그 또렷한 눈이 유리창 너머 엄마 한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두 눈은 꼭 감긴 채 미동도 없었어요. 각종 줄에 연결된 몸은 창백했고 이불 위로 가지런히 올려놓은 마른 두 손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겨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쓰러진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가람은 아침부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우람은 평소보다 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면회 시간이었어요. 남매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받은 건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병실 안에 들어가 엄마 손을 잡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람이 유리창에 손끝을 살며시 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1년이야. 엄마, 이제 좀 일어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실 한쪽 선반 위에 고양이 모양의 손바느질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족셋을 본떠서 한 땀 한 땀 만든 인형 중 하나였죠. 곰은 우람이, 토끼는 가람이, 고양이는 엄마. 1년 전 엄마가 실려나간 다음 날 당시 14살이었던 가람이 집에서 직접 챙겨와 저 선반에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라고 했었죠. 우람이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라는 뜻이었어요. 돌아서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익 복도 끝에서 호출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담당 간호사가 급히 다른 병실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분주했던 복도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 가람이 우람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람이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오빠. 우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이 딱 1년이잖아. 가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엄마 손 잡아보면 안 될까? 가람이 우람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어요. 엄마 손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그것만 알고 싶어. 우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이 유리창에 비친 엄마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죠. 우람이 가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죠. 우람이 복도 끝 텅 빈 간호사 스테이션 쪽을 살폈어요. 우람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복도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어요. 렌즈가 느릿느릿 왼쪽 끝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람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갔다 와. 오빠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가람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톡 찔렀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죠. 가람이 엄마 침대 옆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차? 가람이 엄마의 손등에 볼을 대고 비볐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혼자 차가웠구나. 그때였어요.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떨린 것 같았어요. 가람이 숨을 멈추고 엄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가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분명 느꼈어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꼼짝 않고 서 있던 가람의 시선이 천천히 선반 위로 향했어요. 고양이 인형이었죠. 가람이 인형을 살며시 집어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안아주듯이요. 그때였어요. 배 부분에서 손과는 전혀 다른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람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등 쪽 바느질을 꼼꼼히 살폈죠. 실밥이 한 군데 아주 미세하게 다시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람이 손끝으로 조심조심 실을 뜯었어요. 솜 사이에서 검은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였어요. 가람이 녹음기를 살며시 뒤집었죠. 뒷면에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어요. 우람가람. 가람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우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나와. 가람이 녹음기를 재빨리 주머니에 밀어넣고 병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매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문을 꼭 잠갔어요. 우람이 서랍에서 꺼내온 건전지를 녹음기에 끼우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지직, 지지직. 잠시 거친 잡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람아, 가람아.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가람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빠와 할머니를 조심해야 해. 태호건설 아파트가 위험해. 엄마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지금 위험한 거야. 우람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업실 캐비닛 뒤에 USB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죠. 그걸 들고 윤정호 삼촌을 찾아가. 엄마 대학 동기고 신경외과 의사야. 이 사람만은 믿어도 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이런 걸 너희한테 맡기게 돼서 미안해. 첫 번째 파일이 끝났어요. 가람이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우람이 입술을 꽉 깨물며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죠.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단이 제일 자연스러워. 사고처럼 보여야 해. 병원은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범 너는 타이밍만 잘 맞춰둬라. 할머니, 박금자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가람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엄마한테 그래? 가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머니도 무섭긴 했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우람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녹음 속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계단이 제일 자연스러워. 그 한마디가 자꾸 귓속에서 되풀이됐습니다. 우람이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이를 악물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어. 우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건 분명 엄마 목소리야. 할머니, 아빠 목소리도 분명해. 가람이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치며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걸 남긴 건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 밤 남매는 살금살금 2층 구석에 있는 엄마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엄마가 쓰러진 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우람이 캐비닛 뒤쪽 벽과의 좁은 틈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어요.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죠. 우람이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자 폴더가 열렸어요. 설계도면 비교표, 철근 사진, 시험 성적서 원본과 위조본, 그리고 엄마가 연락하라고 했던 윤정우 아저씨의 연락처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람이 파일 하나하나의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짚어가며 훑어 내려갔어요.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우람이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지키려다가 당한 거야. 가람이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우 아저씨, 내일 당장 찾아가자. 남매는 녹음기와 USB를 가람의 책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불을 껐어요. 하지만 둘 다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원래 엄마 한서진은 1급 건축사였어요. 도면 위에 선 하나,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죠. 업계에서는 한서진한테 검토 맡기면 먼지 하나까지 잡아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태호건설이 서진에게 2차 단지 설계 검토를 맡긴 것도 순전히 그 실력 때문이었어요. 서진은 남편 강태호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보다 꼼꼼한 건축사였습니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차 단지 도면을 검토하던 날이었죠. 작업실 책상 위에 펼쳐진 구조 도면을 들여다보던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설계 도면에 적힌 철근 수량과 실제 시공 내역서의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잘못 기입된 건가? 하지만 다른 도면을 펼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1장, 2장, 3장. 펼칠수록 숫자의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서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2차 단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미 입주가 끝난 1차 단지의 시공 기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죠.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1차 단지 주차장 기둥에 들어간 철근은 설계의 절반이었어요.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 두께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죠. 콘크리트 강도 시험 성적서는 아예 두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차 단지에는 15개 동, 약 3,0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0세대 중 하나에 서진의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죠.
서진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 강태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2차 단지 도면 검토하다가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태호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거? 뭔데? 철근 수량이 안 맞아. 설계랑 시공 내역이 달라. 서진은 태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1차 단지 기록도 봤거든. 거기는 더 심해. 태호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1차 단지까지 뭐하러 봐? 그건 이미 끝난 건데. 끝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 서진이 태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 사는 거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좀 기다려봐.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마침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 박금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식탁 위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서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서진이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시어머니 박금자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잠깐 이리 와봐. 박금자의 방 안에는 태호도 이미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문을 닫고 들어서자 박금자가 소파에 깊숙이 앉은 채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호한테 들었어. 도면에 문제가 있다며? 서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철근 수량이 설계의 절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1차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박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쩌라는 거냐? 수정 공사를 해야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금자가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네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기나 해? 박금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1차 단지 3,000세대 전부 안전점검에 들어가. 주민들 전원 이주시켜야 해. 박금자가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2차 단지 분양은 즉시 중단이야. 이미 계약한 1,200세대 전부 위약금 물어줘야 하고. 박금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보수 공사비만 수천억이야. 거기에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들어오면 회사가 문을 닫아. 박금자가 서진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태호 아버지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회사야. 내 남편이 물려받을 회사고 내 자식들이 먹고 살 회사야. 박금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그걸 네가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어요. 서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00세대예요. 이건 그 사람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박금자가 서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쉬어. 이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서진이 태호에게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공사는 계속됐고 2차 단지 분양 광고는 더 화려해졌어요.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서진이 침실에서 태호를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 국토부에 신고할 거야. 태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3주나 기다렸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신고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당장 사람이 죽냐고. 지금 멀쩡히 서 있잖아. 태호가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밖으로 가져가면 다 끝나는 거야. 나도 어머니도 애들도. 서진이 이를 악물었어요. 3000세대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 살아. 내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태호가 서진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직접 타다 주었어요. 퇴근길에는 꽃을 사왔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밥금자도 달라졌어요. 값비싼 한우 세트를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서진이 요즘 고생이 많으니까 맛있는 거 해먹어라. 메모 카드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시누이 강태리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그래서 저도 친딸이지만 힘들 때 많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요. 우리 밥이나 한번 먹어요. 테리의 목소리는 살갑기 그지없었죠.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건축사의 눈은 도면의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는데 익숙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서진에게는 도면이 안 맞는 것과 같았죠. 선이 어긋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3일 전 깊은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서진이 2층에서 물을 마시려고 내려오다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틈 사이로 박금자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죠. 계단이 제일 자연스러워. 사고처럼 보여야 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병원은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넌 타이밍만 잘 맞춰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도망치면 증거는 사라지고 3000세대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자. 아이들에게. 사고 이틀 전이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태호가 출근한 틈을 이용했습니다. 작업실 캐비닛 뒤쪽 벽 틈에 USB를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 놓았어요. USB 안에는 설계도면, 비교표, 철근 누락사진, 시험 성적서, 원본과 위조본을 빼곡히 정리해 넣었죠. 그런 다음 집 근처 문구점에서 현금으로 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카드를 쓰면 기록이 남으니까요. 서진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녹음기를 거실 소파 쿠션 아래에 미리 숨겨두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박금자와 태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진은 2층 계단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소파 아래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서진이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소파 쿠션 아래에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박금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녹음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였죠. 사고 당일 아침이었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현관에서 가람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잘 다녀와라고 말했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안았던 것을 아이들은 나중에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서진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들 방 정리를 해주려고요. 먼저 우람이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흩어진 교과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침대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다음은 가람이 방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집어 빨래 바구니에 넣고 책상 위 머리끈을 모아 서랍에 넣었죠. 이불을 정리하려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어요. 침대 머리맡 선반 위에 인형 3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곰, 토끼, 고양이. 가람이가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해서 서진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인형이었어요. 가람이가 어릴 때부터 안고 자던 것들이죠. 서진은 고양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인형을 바라보다가 등 쪽 바느질 틈을 살며시 뜯었어요. 솜 사이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꿰맨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죠. 서진은 고양이 인형을 곰과 토끼 사이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인형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서진이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1층 계단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안 갔어? 오늘 출근 안 해? 서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칸, 2칸. 서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태호가 서진의 바로 앞까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호의 두 손이 서진의 어깨를 밀었어요. 강하게. 서진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발이 계단 모서리를 헛디뎠어요. 팔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을 곳은 없었죠. 서진의 몸이 대리석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등이 부딪히고 팔꿈치가 꺾이고 마지막에 머리가 1층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서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밑으로 붉은 것이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태호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태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천천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인가요? 아내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가 그제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쓰러져 있는 서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서진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 뇌에 치명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뒤 시어머니 박금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전담 케어를 하겠다. 박금자의 한마디에 서진은 태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태호 요양병원은
박금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었죠. 전원 서류에는 남편 강태호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람은 자기 방 선반 위에 앉아 있는 곰, 고양이, 토끼 인형 중 고양이 인형을 집어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빠, 나 이거 엄마한테 가져다 줄래? 우람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가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람은 인형 3개를 품에 안고 태호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특실 선반 위에 곰, 토끼, 고양이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죠. 선반이 고양이 인형만이 서진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녹음기를 발견한 그 밤, 남매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밤새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 천장을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매는 부은 눈을 비비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온 거예요. 주머니 속 녹음기와 책가방 안쪽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똑같았습니다. 윤정우 아저씨를 만나야 한다. 엄마가 유일하게 믿으라고 한 사람이니까요. 녹음기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한 건 어젯밤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윤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군지 밝히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가 너희한테 내 번호를 남겼구나. 윤정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 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올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신도시역 앞 커피숍 2층으로 와. 8시에 구석 자리에 있을게. 그렇게 약속이 잡혔죠. 신도시역 앞 커피숍 2층은 아침이라 한산했어요. 구석 자리에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피로해 보였지만 날카로웠어요. 남매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람이, 가람이,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호가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너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가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저씨, 엄마 대학 친구 맞으시죠? 응. 건축과랑 의대, 동아리에서 만났지. 윤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나를 삼촌이라 불러도 좋고. 우람이 책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병실 인형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윤정호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뒷면에 적힌 우람가람이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서진이 글씨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람아, 가람아.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윤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와 할머니를 조심해야 해. 태호건설 아파트가 위험해. 2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계단에서 처리하자는 박금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윤정호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녹음이 끝나고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정호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윤정호가 식어버린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동기 모임에서 서진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지.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태호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박금자 이사장 병원. 윤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동기들끼리 면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가족의 면회 불가라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가
대학 동기 면회를 못 간다? 말이 안 되지. 윤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그렇다는데 별 수 없었지. 보호자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하다. 가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람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작업실에 숨겨둔 거예요. 안에 파일이 정리돼 있었어요. 정리돼 있었다고? 엄마가 비교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계도면 숫자랑 실제 시공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은 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우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숫자가 반 이상 다른 건 알겠더라고요. 시험 성적서도 2개 있었는데 수치가 완전히 달랐어요. 가람이 덧붙였어요. 엄마가 메모도 남겨놨어요. 이 파일들을 삼촌한테 전해달라고. 윤정우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서진이가 이걸 지키려다가 당한 거구나.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우람이 윤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 삼촌, 엄마를 깨워주세요. 깨운다니? 엄마가 진짜 식물인간인지 확인해 주세요. 삼촌은 신경외과 전문이잖아요. 윤정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의사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면회할 때 엄마한테 반응이 있었어?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병실에 들어가서 엄마 손을 잡았는데 엄마 새끼손가락이 아주 살짝 떨린 것 같았어요.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엄마가 듣고 있다는 느낌. 윤정우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서진은 정말로 의식이 있는 걸까요? 확인하려면 투약 기록을 봐야 해. 윤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외상 정도에 비해 1년간 회복이 전혀 없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뭔가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면회 다니면서 와이파이 구조랑 직원용 컴퓨터 위치 파악해뒀거든요. 윤정우가 놀란 눈으로 우람을 바라봤어요. 17살이 병원 전산망을? 컴퓨터는 좀 해요. 우람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람은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있었어요. 정보 올림피아드 전국 3등을 한 적도 있었죠. 엄마가 쓰러진 뒤로는 코딩에 더 매달렸습니다. 혼자 있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조금이나마 조용해졌거든요. 윤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면회 때 투약 기록을 찾아. 약물명이 아니라 코드로 적혀 있을 수도 있어. 찾으면 바로 나한테 보내줘. 네. 그리고 집에서 아빠랑 할머니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할 수 있겠어? 가람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매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거실에 할머니 박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매를 힐끗 쳐다봤어요. 늦었구나.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우람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밥 먹어라. 차려놨다. 남매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강태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남매를 바라봤어요. 이번 주말에 면회 가지? 네, 할머니. 가람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었습니다. 의사가 상태 변화 없다고 하더라. 괜히 가서 마음만 아프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가람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람이 테이블 아래에서 가람의 무릎을 살짝 눌렀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가람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남매는 각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람이 가람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가람이 문을 열자 우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면회 때 내가 전산망에 접근해 볼게. 어떻게? 병원 3층 복도 끝에 직원용 컴퓨터가 있어. 면회 시간에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타이밍이 있거든. 우람이 스마트폰을 꺼내 병원 복도 사진을 보여줬어요. 면회 때 몰래 찍어둔 거였습니다. 여기, 이 컴퓨터가 내부 전산망에 연결돼 있을 거야. 가람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내가 밖에서 망 볼게.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이면 돼. 투약 기록만 찾으면 되니까.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토요일이다. 가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남매는 태호 요양병원 3층 특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얀 침대, 가느다란 수액줄, 감긴 눈. 하지만 남매의 눈빛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람이 유리창 앞에 서서 평소처럼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그 사이 우람이 복도 끝을 살폈습니다. 2시 15분 호출벨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우람이 가람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가람이 자연스럽게 복도 중간에 서서 양쪽을 살폈습니다. 우람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 끝 직원용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로그인 상태가 유지돼 있었죠. 우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서진 44세, 특실 302호. 차트가 열렸어요. 진단명,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 불명. 투약 기록 탭을 클릭했습니다. 일반 수액, 영양제, 기본 약물들.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더 내리자 별도의 탭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 처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클릭하자 우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밤 자정, 동일한 시간에 투약되는 기록이 1년치 빼곡히 나열돼 있었어요. 약물명은 없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만 적혀 있었죠. NS7. 이번 첫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처방 의사라는 공란이었어요. 처방전 없이 투약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우람이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복도에서 가람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람이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가람에게 걸어갔어요. 간호사가 복도 저쪽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자연스럽게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어요. 우람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가람이 알아챘어요. 찾았다는 뜻이었죠. 병원을 나온 남매는 곧장 윤정호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윤정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무거웠어요. NS7은 병원 자체 코드야.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 코드가 아니야. 누군가가 공식 처방 시스템을 우회해서 따로 투여하고 있는 거지. 그 약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코드만으로는 몰라. 하지만 투약 패턴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 윤정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용량,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야. 환자를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약이야. 남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어요.
의식을 억제하는 거야. 깨어나지 못하게. 가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래, 서진이는 식물인간이 아닐 수 있어.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는 1년 동안 깨어 있었을 수도 있어.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몸만 움직이지 못한 채로. 전화를 끊은 뒤 남매는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길가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가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1년 동안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우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유리창 밖에서 엄마 부를 때 엄마가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람이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찾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우람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엄마 꼭 깨울 거야. 반드시.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해가 신도시 아파트 위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남매에게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남매는 그날 밤 윤정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링거백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윤정호가 링거백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엄마한테 투여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 색깔, 라벨, 포장 전부. 하지만 안에는 신경회복을 돕는 일반 처방약이 들어있어. 가람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밤 자정에 자동 투약기가 약물을 주입하거든. 그 전에 링거백을 바꿔놓으면 억제 약물 대신 회복 약물이 들어가는 거야. 바꿔치기. 매일 밤 병원에 잠입해서 링거백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우람이 물었습니다. 투약기에 성분 감지 센서가 있지 않아요? 있어. 그래서 점도와 전도율을 기존 약물과 최대한 맞춰놨어. 윤정우가 보낸 가방에 링거백을 넣으며 말했어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반응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시댁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윤정우가 보낸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 일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한다는 게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라.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야. 그날 밤 11시 30분, 남매는 처음으로 야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소리 없이 닫았어요. 손잡이를 돌릴 때 딸깍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신도시의 밤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아래로 남매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보낸 가방을 든 가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 요양병원 후문에 도착한 건 자정 10분 전이었습니다. 우람이 파악해둔 순찰 차량 패턴에 맞춰 비상계단으로 접근했어요. 3층 복도 입구에서 가람이 멈췄습니다. CCTV가 왼쪽 끝을 비추는 순간 가람이 우람에게 손짓했어요. 7초. 그 사이에 엄마의 병실 앞에 도달했습니다. 가람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의 가느다란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람이 떨리는 손으로 보낸 가방을 열었어요. 거치대에 매달린 기존 링거백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연결 부위를 천천히 돌려 분리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매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 링거백을 연결하고 기존 것은 보낸 가방에 넣었어요. 가람이 엄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 순간 엄마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남매는 엄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준 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수업 시간에 눈이 감기는 걸 꾹 참았어요. 저녁에는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사람들과 같은 반찬을 집으며 웃어야 했죠. 밤 11시 30분이면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교체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시켰어요. 셋째 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람이 링거백을 교체하고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람이 재빨리 병실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람은 변기 뒤에 웅크린 채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우람이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잘했어. 넷째 날 밤 돌아오는 길에 우람이 말했습니다. 아까 엄마 손가락 움직인 것 같지 않았어? 나도 봤어. 검지가 아주 조금 꿈틀거렸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매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할머니 박금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 조용함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람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가람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편의점 다녀왔어요. 주머니에서 편의점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올 때 미리 사둔 거였어요. 가람이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가 남매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방에 들어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가람이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과연 할머니는 남매의 말을 믿은 걸까요? 다섯째 날 아침 식탁에서 아빠 강태호가 우람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밤에 잠을 안 자나? 할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평범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태호가 커피잔 너머로 우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현관을 나서며 가람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아빠,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다섯째 날 밤 변화는 더 확실해졌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가람이 엄마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여섯째 날 낮 우람의 스마트폰에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자동 투약기 센서가 성분 차이를 감지한 거였어요. 이 경고가 병원장 계정으로 자동 전송됐습니다. 5일 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윤정호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투약기 본체의 관리 패널에 직접 접근해서 센서 로그를 초기화해야 해. 그 말은 남매가 동시에 병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복도에 망을 볼 사람이 없는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거였습니다. 여섯째 날 밤 남매는 처음으로 둘 다 병실에 들어갔어요. 가람이 링거백을 교체하는 동안 우람이 투약기 관리 패널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센서 로그를 정상 수치로 덮어 쓰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두 사람 이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매가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와 양복 차림의 남자가 투약기를 확인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수치는 정상이고요.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남매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한 번만 들여다봤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로그 초기화는 완료돼 있었습니다. 남매는 흔적을 수거하고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윤정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잘했다. 계속 투여해라. 7째 날 엄마의 손가락이 가람의 손을 가볍게 쥐었어요. 9째 날 눈이 반쯤 떠져 눈동자가 남매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밤 서진의 입술이 떨리며 아주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우람, 가람. 1년 만에 서진이 세상에 내뱉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가람이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람도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골목을 걷는 길이었어요. 가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엄마가 내 이름 불렀어.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들었어. 가람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1년 만에 가람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였어요. 엄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하루째 밤이었습니다. 남매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평소와 같지 않았어요. 침대 위 엄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굳게 감겨있던 그 눈이요. 가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남매를 향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우람도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전날까지는 한 글자씩 끊어 말하던 입술이 짧은 문장을 이어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가람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음장 같았던 그 손이요. 엄마, 우리 말 다 들려? 서진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을 쥐었다 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람도 엄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손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서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씩 끊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떨어진 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어.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남매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여기였어. 태호 요양병원. 서진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밤 자정마다 누군가 들어왔어. 투약기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때부터 몸이 점점 더 굳어졌어. 나중에는 눈꺼풀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됐지. 의식은 또렷한데 눈도 뜰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는 채로 매일 밤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매주 토요일에 오는 거.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 들었어. 가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엄마 부르는 소리, 가람이 우는 소리, 우람이 참는 소리, 서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 듣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했어. 그 한마디에 가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람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1년치 말 못한 마음이 그 손끝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남매가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우람이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다 찾았어. 녹음기도, USB도. 윤정우 삼촌이랑 같이 하고 있어. 정우가 도와주고 있어?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네, 기다리고 매일 있었어. 밤 링거백 바꿔치기 한 것도 삼촌이 약을 만들어준 거예요. 기다리고 서진이 있었어.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야.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1년 동안 면회조차 거부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엿새 전에 투약기 센서에 경고가 떠서 로그를 초기화했어요. 병원 사람들이 추가 확인에 나설 수도 있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깨어난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의료진이 올 때는 전처럼 눈 감고 있을게. 걱정 마. 가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가슴을 찢었어요. 우람이 가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진이 시댁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실 시공의 최종 지시자는 할머니 박금자야. 아빠는 실행자고 고모 강태리는 준공 검사 때 구청 공무원한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야. 우람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시하고 아빠가 실행하고 고모가 뒤처리를 한 거였어요. 가족 전체가 하나의 범죄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 뇌물 수수 내역이랑 위조된 시험 성적서, 원본이 태우건설 본사 아빠 사무실 금고 안에 있어. USB에 있는 건 엄마가 복사한 사본이고 원본은 금고에 있어. 그걸 확보해야 결정적 증거가 돼. 금고 비밀번호는요? 아빠 생일 6자리. 서진이 숫자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우람이 머릿속에 새겼어요. 아빠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차 단지 분양 행사 때야. 본사 직원 전부 행사장에 나가 있을 거거든.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분양 행사. 기자들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 남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남매는 이 위험한 계획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서진이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1년 동안 누운 채로 들은 게 있어. 할머니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 나를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했지.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쳤어요. 테리한테 후견인 심판 서류를 빨리 처리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은 보험금이라고. 우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산을 가져가고 보험금까지 타내려는 거였어요. 후견인 심판 기일이 2주도 안 남았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매가 병실을 나오기 전 서진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너희가 다치면 아무 의미 없어. 서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람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1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가람이 엄마의 손등에 볼을 대고 비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엄마. 조금만 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만에 서진의 얼굴에 떠오른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1년치의 사랑이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남매가 윤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1년간의 무력함과 안도와 분노가 전부 섞여 있었어요. 검찰 쪽 준비를 시작할게. 동기 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어. 증거가 확보되면 영장을 받을 수 있어. 금고 안원본 서류는 분양 행사 당일에 제가 확보할게요. 집에 돌아온 남매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녹음기, USB, 투약 기록. 하나하나가 묵직한 무게를 가진 증거들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건 금고 안의 원본 서류와 뇌물 수첩. 분양 행사까지 8일, 후견인 심판까지 12일. 우람이 말했어요. 행사장에서 다 끝내자.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기서 끝내자. 엄마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부터 남매의 일상은 완전한 이중생활이 됐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는 매일 밤에 긴장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댁 식구들과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박금자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분양 행사 때 너희도 참석해야 한다. 가족 이미지가 중요해. 가족 이미지.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놓고 가족 이미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람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그날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로 향했죠. 매일이 그랬습니다. 15살과 17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하루들이었어요. 행사 6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태호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매는 각자 방으로 올라가는 척했습니다. 우람이 2층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래층을 내려다봤어요. 아빠가 서재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람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가람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가람이 계단 위에서 아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우람이 소리 없이 한 계단, 한 계단, 발끝으로 디디며 내려갔습니다. 서재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벽과 가구 사이 좁은 틈에 구형 스마트폰을 녹음 모드로 밀어 넣었어요. 윤정우가 대리 구매한 선불폰이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녹음 파일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도록 세팅해 둔 거였어요. 30초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래서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5초만 늦었어도 들켰을 겁니다. 우람이 자기 방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쿵쾅 울리고 있었어요. 도청이 시작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강태호와 강태리의 대화가 포착됐어요. 우람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재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후견인 심판 서류 다 준비됐어. 서진 언니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병원장 소견서도 받아놨어. 걱정 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보험금은? 서진 언니 재산 이전이 끝나면 바로 청구할 거야. 강태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사업 보고를 하듯이요. 30억이면 2차 단지 공사비 부족분 메울 수 있어. 30억? 우람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빼앗고 보험금 30억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돈으로 바꾸려는 거였어요. 가람이 옆에서 화면을 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우람이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녹음됐어. 다 녹음됐어. 행사 4일 전밤 병원에서 엄마에게 도청 내용을 들려줬어요. 서진은 눈을 감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떴어요. 재산도 보험금도 다 가져가려는 거구나. 서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1년간 옆에서 다 들어온 사람의 체념에 가까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줬어요. 금고 안에 뇌물 장부만 있는 게 아니야. 테리가 준공 검사 때 구청 공무원한테 건넨 봉투의 수수일자, 금액, 공무원 이름이 적힌 가조 수첩이 함께 있을 거야. 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수첩까지 확보하면 테리도 빠져나갈 수 없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 3일 전 저녁 결정적인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서재에서 박금자와 강태호가 단둘이 나눈 대화였어요. 박금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서진이 처리는 잘 된 거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서류 결제를 묻듯이요. 사람 하나를 처리한다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어머니. 병원장이 매달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어요. 분양 행사 끝나면 서진이 연명 치료 중단 논의도 시작해야 해. 언제까지 병원비를 쓸 수 없잖아. 보험금 처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정리. 살아있는 사람을, 의식이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고요. 가람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람이 가람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이것도 녹음됐어.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우람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가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람이 즉시 윤정호에게 연락해 엄마 연명치료 중단을 이야기했어요. 윤정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두르자. 검찰에 증거 전부 정리해서 보내겠다. 행사 당일 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조율할게. 금고 안원본 서류는 행사 당일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좋다. 역할을 정리하자. 우람이 본사에서 금고를 열고 서류를 확보한다. 가람이 행사장 스크린에 무선 송신 장치를 연결한다. 우람이 원격으로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송출한다. 가람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나간다. 윤정우가 서진을 데리고 행사장에 도착한다. 분 단위로 맞춰야 하는 작전이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행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람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태호건설 본사로 향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아빠, 행사 준비 도울 거 없어요? 강태호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저기 박스 좀 옮겨라. 우람이 박스를 나르는 동안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금고는 책상 뒤 벽면에 매립돼 있었어요. 숫자 6자리 다이얼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비상구까지 32걸음. 아들의 눈이 사무실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다는 걸 강태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병원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행사장에 나가겠어. 남매가 놀랐어요. 엄마, 아직 몸이. 1년 동안 누워서 기다리기만 했어. 마지막은 내가 직접 나가고 싶어. 서진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눈도 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봐야 했던 엄마. 그 엄마가 직접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진이 작전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타이밍을 분 단위로 맞춰야 해.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우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가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엄마. 병실을 나오기 전 서진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가람이 말했어요. 엄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람이 말했습니다. 꼭 이길게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이면 이 미소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새벽 남매가 준비물을 최종 점검했어요.
우람의 가방에는 노트북과 USB와 비밀번호 메모지, 가람의 가방에는 무선 송신 장치. 불을 끄고 각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람이 물었어요. 오빠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근데 엄마가 1년 동안 더 무서웠을 거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매일 밤 누군가 들어와서 약을 넣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가람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년간의 거짓말이, 1년간의 눈물이, 1년간의 침묵이, 내일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오건설 2차 단지 모델하우스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기자석, VIP 투자자석, 관계자석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수백 개의 의자에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태오건설의 홍보 문구가 떠 있었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죠.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박금자 회장이 강태호, 강태리와 함께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무대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남매가 할머니의 지시대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람은 교복 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선 송신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가람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람이 옆에서 가람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가람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우람이 가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행사장을 빠져나왔어요. 행사 준비로 직원 대부분이 행사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태오건설 본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우람이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파악해둔 동선대로 비상계단을 올라갔어요. 아빠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달했습니다. 복도 CCTV가 회전하는 사이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 벽면의 금고 앞에 섰어요. 아빠 생일 6자리. 엄마가 알려준 숫자를 하나씩 돌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와 낡은 가죽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차 단지 콘크리트 강도 시험 성적서 원본, 철근 수량 실제 발주서, 준공 검사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공무원 이름, 금액,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고모 강태리의 글씨였습니다. 우람이 서류와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준비했어요. 같은 시각 행사장에서는 오전 10시 정각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박금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박금자를 비추고 수백 개의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태오건설은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번쩍였죠. 그 사이 가람이 박수를 치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사장 뒤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어요. 스크린 제어 부스 근처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부스 외부의 영상 입력 포트에
무선 송신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1년 동안 매일 밤 링거백을 교체하며 단련된 손이었으니까요. 우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잠시 후 우람에게서 답이 왔어요. 3분 뒤에 보낸다. 가람이 행사장 뒤편에서 무대 옆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스텝 테이블 위에 놓인 예비 무선 마이크가 보였어요. 가람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꽉 쥐었어요. 무대 위에서 박금자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차 단지의 비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금자가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며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태호건설의 홍보 영상 대신 다른 것이 떠올랐어요. 1차 단지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 비교표,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장, 철근이 빠진 기둥 사진. 다음 장, 위조된 시험 성적서, 원본과 제출본이 나란히 놓인 화면.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 꺼, 당장 꺼. 스텝에게 소리쳤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대 옆 통로에서 교복을 입은 소녀가 마이크를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15세 가람이었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소녀를 향했습니다. 가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건물의 진짜 모습이에요. 철근은 절반밖에 안 들어갔고 콘크리트 시험 성적서는 위조됐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엄마예요. 가람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1년 전에 이걸 회사에 알렸다가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어요.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필기를 했습니다. 태호건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 엄마를 1년 동안 병원에 가둬놨어요. 식물인간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금고 서류를 들고 본사에서 달려온 우람이 객석 사이를 지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빠 강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람이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태호건설 금고에서 가져온 원본 서류입니다. 부실 시공 증거와 뇌물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우람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모델하우스도 1차 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안전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강태호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자신이 부실하게 지은 건물 안에 수백 명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 태호가 비틀거렸습니다. VIP 투자자들과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표정을 일제히 포착했어요. 행사장 후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배지를 꺼내 보이며 진입했어요. 선두의 검사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의자 강태호, 박금자, 강태리, 건축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꺼내지는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뒤편 출입구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윤정우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한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1년 동안 식물인간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행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진과 강태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에 태호가 서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아, 네가 어떻게? 서진이 휠체어에 앉은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 듣고 있었어.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1년 동안 눈도 뜨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행사장의 공기를 갈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 2명이 박금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금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금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는 건지 경멸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손 치워.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수사관의 손을 뿌리친 게 아니라 목소리 하나로 얼어붙게 만든 거였습니다. 내가 걸어나갈 테니까. 박금자는 구겨진 양복 소매를 천천히 매만졌어요. 마치 이 무대가 아직 자기 것인 양. 그리고 서진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를. 그 다음 가람을 봤어요. 마이크를 쥔 교복 입은 손녀를. 눈빛이 차가웠어요.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신당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것도 내 엄마가 시킨 거냐? 가람의 다리가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 사이에서 등을 곧게 편 채 걸어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강태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수사관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빠 강태호는 달랐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오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호의 시선이 휠체어 위에 서진에게 닿았습니다. 1년 동안 식물인간이라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우람을 봤어요. 아들이 자기 금고에서 꺼낸 서류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을 겁니다. 변명이든 사과든 아니면 그냥 아들의 이름이든.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턱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강태호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우람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 딱 한마디였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태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사관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지만 태호의 다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태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람을, 가람을, 그리고 서진을 한 번씩 봤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미워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남매가 엄마의 휠체어 양쪽에 섰습니다. 가람이 엄마의 오른손을, 우람이 왼손을 잡았어요. 수백 명의 소란 속에서 세 사람만의 고요한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끝났다. 1년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행사장 폭로 직후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태호건설 1차 단지 부실 시공 의혹, 박금자 회장 일가 전원 긴급 체포, 1년간 식물인간으로 위장 감금된 며느리, 극적 생환. 헤드라인이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어요. TV를 켜면 태호건설이었고 스마트폰을 열면 태호건설이었습니다. 태호건설 주가는 장중 거래 정지됐어요. 1차 단지 입주민 대표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00세대가 위험한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진 거였어요. 그 삼촌 세대 중에는 서진의 친정 부모도 포함되어 있었죠.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람이 확보한 금고 서류와 강태리의 가죽 수첩이 압수됐어요. 수첩에 적힌 금액과 해당 공무원의 계좌 입금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뇌물수수가 확인된 거였어요.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호 요양병원 병원장도 구속됐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불법 약물 투여 혐의였습니다. 사건은 단순 부실 시공을 넘어 살인미수, 감금, 뇌물, 보험 사기까지 확대됐어요. 한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그물이 하나씩 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윤정호의 주선으로 대학병원에 전원됐습니다. 정밀 검사와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담당 의료진이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1년간의 약물 억제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없습니다. 집중 재활 시 수개월 내 독립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1년간의 모든 밤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은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몸은 서진의 의지만큼 빠르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을 잡고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어요. 서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을 떼자 무릎이 꺾였어요. 넘어질 뻔한 서진을 양쪽에서 남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람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평행봉을 잡았어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느리고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남매가 양쪽에서 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었습니다. 1년 전 계단에서 떨어진 엄마가 다시 자기 발로 걷고 있었어요. 1차 단지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국토부 특별조사단이 투입됐어요. 전동에 걸쳐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입주민 긴급 이주와 보강 공사 계획이 발표됐어요. 서진의 친정 부모가 임시 거처로 이사하면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람이랑 가람이가 살린 거예요.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서 증인석까지 이동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석에 강태호, 박금자, 강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태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서진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계단에서의 순간부터 응급실에서 눈을 뜬 것, 태호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것, 매일 밤 자정에 투약기가 조작되는 소리를 들은 것,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 그리고 남매가 매주 토요일에 찾아와 유리창 너머에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1년 동안 듣고만 있었던 것까지. 서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어요. 전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강태리의 변호인이 녹음의 증거 능력을 다투었지만 재판부가
범행 입증을 위한 불가피한 수집으로 판단하여 인정했어요.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금자,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살인미수 교사 혐의, 징역 18년. 피고인 강태호, 건축법 위반, 살인미수 실행 혐의, 징역 20년. 피고인 강태리, 뇌물공여, 공문서 위조, 감금 방조 혐의, 징역 12년. 방청석에서 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남매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판결 후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윤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윤정우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윤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지 않았어. 딱 맞게 왔어. 남매가 엄마 양쪽에 섰습니다. 서진이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 내려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세 사람을 찍었지만 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봤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남매는 서울을 떠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서진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남매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걸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람이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랑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비쳤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것만 생각했어. 너희랑 같이 밥 먹는 거. 우람이 말없이 엄마의 반찬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가람도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특별한 반찬도 없었고 넓은 식탁도 아니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의 작업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토부 특별조사단의 자문 요청을 수락한 거였습니다. 1차 단지 보강공사 설계 자문. 도면 위에는 서진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짓겠습니다. 서진이 연필을 들고 도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1년 전 이 도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진은 다시 같은 도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작업실 선반 위에 인형 3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곰, 토끼, 고양이. 따뜻한 빛이 인형 위에 내려앉았어요. 1년 전 가람이 병원에 가져다 놓았던 그 인형들이 이제 엄마의 작업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병실이 아니었어요. 햇살이 드는 창가였습니다. 곰은 우람이, 토끼는 가람이, 고양이는 엄마. 3개의 인형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세 사람처럼. 서진은 1년이라는 시간을 어둠 속에서 버텼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살, 17살 남매는 매일 밤 두려움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거였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힘이 셀 때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닐까요? 서진에게는 두 아이가, 남매에게는 엄마가 그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버티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